안녕하세요. 김종률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토지 투자 이야기를 해보고자 왔습니다. 자, 제 소개 아까 짧게 해주셨지만 저는 유통회사 출신입니다. 유통회사에서 부동산 개발 그리고 부동산 법제 그런 업무를 제가 14년 동안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토지 투자를 해보니까 이게 공법보다는 뉴스를 많이 잘 읽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된 배경에는 제가 이제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돈이 많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안을 놓고 어떤 걸 할 것이냐 그거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한 번 투자를 하면 제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땅은 이러이러한 뉴스를 만날 때 요 타이밍에 사는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토지 투자 강사가 된다면 이걸 잘 녹여서 강의로 한번 이야기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시간은 5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토지 투자자가 알아야 될 공법 이야기 그거 시도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런 뉴스를 만나면 이 땅이 3년 뒤에 어떻게 바뀌더라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토지 투자를 하실 때 공법은 그 누구에게 가서 배워도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하는 이 50분을 가지고요. 토지 투자의 뼈대를 삼으십시오. 그리고 이 뼈대 위에 공법이라는 이론이라는 살을 붙여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 투자를 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법을 잘 몰라서 실패를 할까요? 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잘 알지 못했던 쉽게 말하자면 번듯한 도로에 접해 있는데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땅 그런 경우를 사는 경우 하나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개발 불능지를 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아무리 많이 좋아진다, 많이 발전한다, 명동 상권이 아무리 많이 커진다 하더라도 남산은 개발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게 이제 공익용 산지라는 것들인데 보전 산지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변에서 만나본 바로는요, 그런 분들보다는 뉴스를 잘 못 읽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겪었던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했던 형님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종률아, 토지 투자는 쌔뻑이다, 운이 좋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가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 형님이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지역을 답사를 했었습니다. 투자는 굉장히 많이 있었겠죠. 어떤 거 투자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하고 그 다음 좋은 거를 이제 자기 직장 동료에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투자한 것은 굉장히 내용이 나빴습니다. 어디를 샀느냐? 화성 유니버설 스튜디오 그 인근의 계획관리 지역을 산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하면 더 쓰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그 형님과 아주 가까운 분이 추천을 했고 추천하신 분도 그 형님이 잘 되라고 한 건데 뜻하지 않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 말이 적시 토지 투자는 운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들어가 보면 왜 그렇지 않은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자, 지금 2020년이죠. 여러분 경기도 구리시에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라는 거 있습니까? 없죠.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죠. 제가 부동산 토지 투자 공부를 한참 할 때입니다. 그때 뉴스 스터디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기사의 화면에 보시는 이 기사가 4, 5월 달에 타당성 확인하겠다. 그린벨트 변경 결정하겠다. 시는 2007년 말부터 구리 토평동 한강변 일대에다가 민자와 외자를 유치해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개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뉴스가 나오죠. 이 뉴스를 잘 읽고 이쯤에 땅을 사면 안 되는구나. 지금 저 뉴스가 언제적 거냐면요. 2010년도 겁니다. 2010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한참 많이 할 텐데 그때 저 뉴스를 제가 접했거든요. 근데 저 뉴스를 읽어보니까 지금 화면상에 맨 밑에 보면요. 2007년부터 추진했다. 올 상반기에 윤곽이 나온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맨 밑에 보면 민자와 외자를 유치해야 된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민자와 외자가 유치될 때 오케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 남보다 먼저 사야지라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렇게 해서 되는 투자도 많지만 사실은 뉴스를 잘못 읽어서 다시요 사업할 민자나 외자 유치도 하기 전에 덜러덩 사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이건 2011년도 뉴스입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에 20억 불 투자 유치를 했다라는 뉴스가 있죠. 미국의 비바비나인 컨소시엄 어쩌고저쩌고 하는 회사가 MOU를 체결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2011년도 말 정도의 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이 뉴스를 보고 굉장히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경기도 구리시에 투자하는 미국계 법인이 있는데 여기 보상도 끝나기 전에 어떻게 개발하겠다, 구체적인 개발 계획도 수립하기 전에 어떻게 미국 업체가 투자를 한다고 할까? 그리고 속을 보니까 의향서 이런 것들입니다. 아, 이런 경우는 정말 돈 투자를 했다? 아니요, 그렇지 않죠. 달리 이야기해 볼까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자체장이다,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뭐 내년에 내 선거가 있다. 아마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의향서를 받는 걸 만들고 뉴스를 배포할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저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당하면 안 되겠죠. 자, 한 해 더 지나서 2012년도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만 제곱미터 규모의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가 2014년 착공한다라고 나옵니다. 쭉 읽어보면요, 국토해양부는 내년 하반기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겠다. 구리시 사업 제안에 따르면 사업비가 늘어났다. 구리시 관계자는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에는 이것저것 들어오기로 했다. 하지만 1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자금 조달 여부가 관건이다 라고 나오죠. 즉 사업하겠다는 주체가 전혀 없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냐면 제 친구 이야기를 빗대서 해보자면요, 제 친구 중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 옛날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결혼을 하면 172제곱미터 규모의 아파트에 살 거야. 2014년 결혼할 거야. 그래서 그 친구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쯤에 걔가 결혼한다고 여자 데리고 오면 결혼하라고 할지 뭐 결정하겠다. 결혼을 하면요, 안에 이런 거 인테리어 꾸미겠다. 그런데 여친 조달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결혼했어요? 못했죠. 사업 시행자에서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내 결혼 계획만 있으면 되나요? 여친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이 되려면요, 지자체 행정 계획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가 된다, 오케이, 그럴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에서 이를테면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같이 지자체에서 행정 계획을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의욕은 갖고 있다고 하지만 뉴스를 찬찬히 읽어봤더니 걔네들은 행정 계획만 갖고 있고 사업 시행자를 공모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사업 시행자가 나오면 그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투자해도 결코 늦지 않아요. 화면을 바꾸지 않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영종도에 가면 말입니다.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조각조각,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도 이제 택지 개발을 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냥 전혀 개발을 하지 않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지역 중에 한 군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영종도가 있다. 서쪽 제일 끝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해가 지는 곳이죠. 해가 지는 곳이니까 해가 뜨는 곳은 아니고 해가 지는 곳이다 보니까 노을이 굉장히 예쁠 것이고, 그러면 그 동네를 예쁘게 꾸밀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동네를 노을빛 타운 을왕리 남쪽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 이름이 정확하게 제가 동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을왕리 남쪽입니다. 영종도 최서쪽이고요. 그 동네를 노을빛 타운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2007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서 민간의 개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저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동네에 경매 나온 사례가 있어서 제가 답사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경매 물건의 소유자가 그 지역에서 이 지역에 이런저런 지자체의 청사진을 보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안타까웠죠. 사업 시행자도 나오기 전에 행정계획만 보고 투자를 해서 결과가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이제 투자가 굉장히 실패로 돌아갔죠. 경매에 넘어가고 싼 값에 낙찰이 되고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자,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나오면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사업 시행자가 나오기 전에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 투자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주시 봉암리 백성리 일대의 파주 희망 프로젝트 민간 사업자 공모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2018년 2월 20일자 뉴스인데요. 잠깐만요. 자, 뉴스를 이거 잠깐 제목만 봤죠.
좀 전에 다른 뉴스를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볼 때 구리시가 월드 디자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20억 불 투자 유치를 했다. 그 다음에 172만 제곱미터 규모로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착공하겠다. 이 뉴스하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 봉암리 백성리 일대에 파주 희망 프로젝트 민간 사업자 공모한다. 이 뉴스하고 어떤 게 더 큰 개발 뉴스 같습니까? 그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뉴스를 훨씬 더 큰 개발 뉴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사업 시행자를 염두에 두고 뉴스를 한번 천천히 뜯어볼까요? 빨간색 네모 박스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업 신청자는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국토부가 공시하는 2017년도 건설업체 시공평가 공시 결과 50위 이내에 시공사를 하나 끼워라 이래놨죠. 능력 있는 시공사 하나 끼워라.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뉴스는요. 참가 의향서는 3월 20일까지, 사업 제안서는 5월 24일까지 접수받는다라고 해놨죠. 이 뉴스 엄청 중요한 뉴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뉴스입니다. 저라면 이 뉴스를 접했을 때 3월 20일 이후에 지자체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참가 의향서를 낸 기업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기업이 있다면 자격은 되느냐, 이런 것을 반드시 물어봤어야 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걸 물어봤죠. 하나 더 볼까요? 자, 조금 전에 뉴스가 2018년 2월 20일자 뉴스죠. 그리고 3월 20일까지 의향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뉴스는 2018년 9월 6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이 2월이었으니까 7개월 지났죠. 7개월 지났는데 여기 보니까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포스코 컨소시엄이 각각 파주 희망 프로젝트 2단계, 3단계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건설이라고 합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신뢰할 수 있죠. 그죠? 좀 전에 아까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는 비밥이나 어쩌고저쩌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미국 유령 회사 같은 회사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 신뢰할 수 있는 회사죠. 이런 회사가 우리가 사업할게요 하고 손을 들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화면 자세히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화면에 중앙에 이제 그 스카이뷰로 본 거에다가 위에 이제 뭐 1단계, 2단계 파란색, 초록색 이렇게 덮어 놓은 걸로 이런 식으로 산업단지형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개발 계획도가 이제 지도에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으로요. 오른쪽 아래에 보겠습니다. 화면이 아니라 그 지도상의 오른쪽 아래에 보면 빨간색 점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죠. 국지도 78호선 변에 빨간색 점. 이런 입지의 물건은 시행사 선정 이후에 가치가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제가 질문을 해놨습니다. 올랐겠죠. 2018년 2월 달에 뉴스가 나오기를 사업 시행자 선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접수를 받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7개월 채 되기 전에 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가 사업 시행자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 그럼 저 빨간 자리에 땅값은 올랐을까요? 올랐을까요?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궁금하지 않다. 왜? 왜? 저런데 땅 주인이 저 땅을 팔 리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자, 다음 사례 볼게요. 2017 타경 12185 사건입니다. 파주시 월롱면 도내리에 자동차 관련 시설 공장이 경매에 나왔고요. 자, 여러분 화면의 오른쪽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1차 2018년 4월 3일 입찰 날짜죠. 최저 매각 가격이 8억 8,700 얼마 됐습니다. 그리고 낙찰 금액이 9억 800만 얼마 돼 있죠. 낙찰자는 저희 수강생입니다. 저 물건 제가 추천했고 함께 답사를 가고 함께 조사를 하고 제가 입찰 전날 굉장히 강력하게 입찰을 권했던 겁니다. 강력하다기보다는 입찰을 해야 되는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해오길래 이걸 안 하면 뭘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요. 3월 20일까지 의향서를 받는다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4월 3일 입찰입니다. 당연히 3월 20일 지나고 4월 3일이 되기 전에 파주시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자, 파주 희망 프로젝트 여기 만든다고 하던데 3월 20일까지 의향서 제출한 기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 시행자로서 적격성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사업 시행자로서 적격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게 왜 그러냐? 다시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영종도의 그 경제자유구역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거기도 사업 시행자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도 사업 시행자, 제가 정확하게 사업 시행자 회사 이름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노을빛타운 만든다 사업 시행자 저요 하고 솟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부적격한 회사였습니다. 거의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회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 사업 시행자가 나오지 않은 걸로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50위 안에 시공순위 50위 안에 드는 기업이 있다. 2단계, 3단계 다 있다. 복수로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투자해도 될 타이밍이겠구나. 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입찰을 했고 2등하고 적은 금액 차이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혹시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건 번호를 쳐서 이 물건을 들어가서 사진 용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장이 소유자가 운영하던 공장이 이제 잘못돼서 경매에 나오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정말 투자하고 싶지 않게 생겼거든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잘 읽지 못하면 아주 좋은 땅을 보더라도요. 자갈이 보이고요. 토지가 그냥 토지를 토지로 보지 않고 공장을 공장으로 보지 않고 물건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요. 형광등이 다 빠져 있네. 창문이 깨져 있네. 화장실 변기 물이 내려가지 않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 물건 낙찰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웃었죠. 그러면서 이거 잘못 낙찰받은 것 같은데 너무 높게 낙찰받은 것 같은데 하는 불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받은 거니까 잠자코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9월 6일 날 사업 시행자가 선정은 아니죠.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몇 개월 지나는 사이에 이 땅값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 물건의 위치가 다시 볼게요. 조금 전에 낙찰받은 이 화면 위치가 어디냐? 이 빨간색 자리입니다. 뉴스 한번 지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월롱묘 도내리 438-7번지 검색을 하면 딱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잘 알 수 있었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지 투자 잘하려면 뉴스를 많이 보십시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2010년부터 이 지역에 개발을 하겠다는 뉴스를 계속 보아왔었습니다. 자, 사실은 미국 파주 페라리 월드라는 개발 사업지였던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자리가 파주 희망 프로젝트라는 산업단지형 신도시를 만드는 곳인데요. 그 전에는 파주 페라리 월드라는 개발 사업을 하려 했던 곳입니다. 마치 구리 월드 디자인 센터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때 파주 페라리 월드를 만든다. 여러분이 보더라도 파주 빼고요. 페라리 월드, 페라리 우리나라 거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서 파주에 디즈니랜드를 만든다. 그럼 파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디즈니랜드에 라이센스가 와야 되니까. 그러면 디즈니랜드 관계자도 와야 되겠죠. 그죠? 저 때 제가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의아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자, 2011년도에 파주 페라리 월드 생긴다. 파주 페라리 월드가 정확하게 요 땅의 위치입니다. 정확하게 요 위치입니다. 저기에 페라리 월드 생긴다. 여의도 절반 크기로 교육부터 쇼핑까지 한다. 2012년도에 보면요. 파주 페라리 월드 속도 낸다.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이런 말이 있죠. 2013년도 뉴스를 보면 미국의 개발업체가 프로젝트 참여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 안 되는 뉴스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나오지 않고 청사진만 크게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2012년도 뉴스 한번 볼까요? 파주 페라리 월드 속도 낸다.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아니, 파주 페라리 월드를 만들려면 페라리 월드 관계자가 파주에 와야 되겠죠. 근데 행정안전부 승인 받는다. 자,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제가 한번 우스개 삼아 이야기해 볼게요. 자, 김종률, 김태희와 결혼 속도 낸다. 김종률 엄마 최종 승인.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파주시가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 시행자인 페라리월드 승인을 받아야죠. 아니 파주시가 우리 여기 페라리월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안전부님, 행정안전부는 뭐라고 그래요? 해 라고 한 거죠. 내가 우리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김태희랑 결혼하고 싶은데 우리 엄마 뭐라고 그래서 해 하지 않겠어요? 그거랑 하나 다를 게 없는 뉴스입니다. 제가 저 무렵에 파주시청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페라리월드 들어온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 승인 받았다고 하는데 페라리월드 관계자가 파주시랑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느냐? 한 번도 파주시를 와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는 김태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김태희랑 결혼계획 세운 거죠. 그걸 우리 엄마 승인 받은 거죠. 말도 안 되는 뉴스죠. 뉴스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런 뒤에 2014년도에
당시 시장이 파주 페라리월드를 조성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파주로 이렇게 개발하게 되겠다, 뭐 발전시켜야 되겠다 이런 뉴스를 했었습니다. 저때 당시에 파주시 한 해 예산이 1조였는데요. 저 개발 사업이 1조짜리가 1조가 넘어요. 그죠? 그러니까 파주시장이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업 시행자를 끌어들인다. 사업 시행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다. 이런 정도밖에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리고 나서 2014년도에 페라리 월드가 무산 위기, 그리고 나서 2016년도에 완전히 무산되고, 그리고 나서 파주 희망 프로젝트로 새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안을 드릴 것이냐? 자, 질문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개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를 곰곰이 보시고요. 조금 이야기 수준을 낮춰서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낚싯대를 드리면서, 자, 여러분이 낚싯대 담그고 있다가요, 밑에 물고기가 미끼를 물면 그때 잡아채 올리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물고기가 진짜 미끼를 물은 건지 아니면 바람에 흔들리는 건지 물살이 센 건지 그게 감이 잘 잡히지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요, 그 뉴스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그러다가 자, 사업 시행자가 언제 미끼를 무느냐, 사업 시행자가 언제 나오느냐를 관심을 두고 그 뉴스를 계속 팔로우를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저처럼 요 타이밍이구나 하고 바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하기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은 2011, 12, 13년 저 때 넘어올 때요, 구리 월드 디자인 시티 투자한 선배들 정말 많이 있었고요. 저기 페라리 월드 만든다고 해서 저 동네 투자한 선배들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투자가 굉장히 길어졌죠. 아직까지도 아마 보유하고 있을 건데 10년 가까이 토지 투자를 했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주제가 뭐죠? 토지 투자 장기화하지 않는 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땅을 사가지고 최장기 보유한 게 2년 6개월입니다. 빨리 판 거는 6일 만에 판 것도 있거든요. 이 물건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9억 8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지금 매매하라고 제안받은 금액이 거의 감정가의 2배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2배에 육박하는 17억 정도면 2배죠. 그죠? 그 정도 금액의 제안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9억 800에 낙찰받았죠. 이거 두 명이서 공동 투자를 한 건데 각각 8천만 원씩 투자를 한 사례입니다. 지금 보증금 3천에 월세, 제가 월세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장에 임대를 주고 있는 사례인데, 뭐 나중 저 지역에 호재가 워낙 많으니까 임대료를 받고 이자를 충당하고 남으니까 좀 더 길게 가져가서 큰 차익을 보고 팔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2020년 9월이니까 지금 팔려고 내놓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차익에 한 달이면 매매되지 않을까 싶은 정도의 물건입니다. 참고로 제가 저 지역에 뭐 땅을 갖고 있거나 제 이해관계자가 저 물건 외에 다른 게 있어서 저 지역을 추천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강의를 듣고 저쪽에 땅 사러 가거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공부를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나오면 땅을 사야 되겠는데, 그럼 어떤 땅을 살 거냐? 개발 가능지를 사야 되겠죠. 그 개발 가능지에 대한 이야기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느 지역에 호재가 있어서 땅을 사러 간다. 그러면 이미 시가지가 된 땅을 삽니까? 아니면 장래에 시가지가 될 땅을 삽니까? 시가지가 될 땅을 사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미 시가지가 된 마을이 된 땅보다는 앞으로 개발해야지라는 땅을 살 건데, 그때 과연 개발이 임야를 헐어서 산을 잘라내고 개발을 할까요? 농지를 밀어내고 개발을 할까요? 당연히 농지를 밀어서 개발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지를 개발하면요, 선생님, 농지를 개발하면 우리 식량주권 뭐 이런 것들이, 식량안보 이런 것들이 위태롭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요. 지금 식량이 남아 돌아서 문제지 식량이 부족하지는 않죠. 그죠? 농업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가능지에, 자, 요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발 가능지에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그죠?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개발 가능지를 사는 거다. 가로 열고 닫고 농지를 사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습니다. 화면 좀 넘기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런 거 좀 생략을 하고요. 이런 사례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산 이 낙찰자는 저랑 관계가 없는 분입니다.
자곡동이 어디냐면요.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아주 가까이 있는 데입니다. 수서역 매우 가까이 있죠. 낙찰받은 시점이 2017년 4월입니다. 신권의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이 물건이 자 화면 아래 남쪽에 빨간색 줄 꺼놓고 보존임지 공익용 산지 비오톱 1등급 여기에 줄 쳐놨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잘 안 보이실 건데 사건 번호 기억하셨다가 한번 경매 사건 열람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존임지 공익용 산지 비오톱 1등급. 나는 공익용 산지를 사고 싶어요? 사익용 산지를 사고 싶어요? 물론 사익용 산지라는 법률 용어는 없습니다. 자, 나는 사익으로 내 사익에 맞춰 땅을 쓰고 싶죠. 근데 공익용이래요. 그리고 비오톱 1등급이라고 합니다. 소고기 먹을 때나 1등급이 좋지, 그죠? 내 땅이 비오톱 1등급이다. 이거 생태 서식 공간인데 1등급이다 이런 말입니다. 개발 못하는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지역에 아무리 큰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개발에 대한 규제가 있는 땅은 다시 한번 개발 불능지로 분류한 땅은 사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 서초구에 있는 굉장히 큰 그린벨트를 개발을 해서 대규모 택지를 공급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만나곤 하는데요. 서초구에 있는 대규모 그린벨트는 거의 다 공익용 산지입니다. 개발하면 난리 납니다. 올 장마 때 비 많이 와서 굉장히 산사태 많이 났었죠. 그죠? 거기에다가 개발을 하면요 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공익용 산지는 아무리 호재가 많은 거라도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 개 볼까요? 똑같은 자곡동인데 이번엔 농지죠. 2015년 2월 달에 낙찰 받았는데 이 물건은요.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자곡동 345-2번지인데요. 이 물건의 위치는 지금 수서 보금자리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억 5천에 이거 많은 분들이 입찰을 공동투자로 입찰을 하셨는데 이 물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 16억 후반대에 보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쯤에 보상이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익이 제법 생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업 시행자가 나오고 나서 개발 가능지를 사는 거다 이렇게 보면 투자가 장기 투자로 갈 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해보자면요. 역세권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역세권 토지 되게 좋아하실 텐데요. 역세권 토지 중에서도 어떤 걸 사면 좋을까요? 역세권 토지도 역세권 개발이 되는 데를 사야 되겠죠. 역세권 개발 사업도 사업 시행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가 나오기 전에 어떤 단계를 하느냐, 여기 개통 가능성이 높아져야 되겠죠.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그래서 역세권 토지 투자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대곡 소사선 되어 있고요. 가운데 2010년 7월 5일자에 현대건설과 코레일 컨소시엄이 BTL 방식으로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라는 뉴스가 있죠. 저 뉴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 저게 서해선 복선 전철입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인데 철도 사업 시행자를 민간으로 했는데 민간 누구 할 건가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현대건설과 코레일 컨소시엄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12월 28일 날 협상이 완료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저 무렵부터 저 서해안 복선 전철이 지나가는 노선 역마다 지자체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법에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만은 여기 개통한 뒤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토지 보상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도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나왔구나. 이제 철도 보상을 했구나. 그럼 우리도 역세권 개발 사업 슬슬 시동 한번 걸어볼까 하는 게 일반적인 행정 계획의 행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은요. 공공이 하든 민간이 하든 사업 시행자를 사업 시행자가 생겨서 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도 주변에 개발 가능지 가로 열고 닫고 농지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철도 사업 시행자가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야지라고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살까요? 아니요, 그때 사는 건 아니고요. 그 철도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언제 나오느냐? 다시요. 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언제쯤 나오느냐 그걸 보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부천 종합운동장역 일대에 상업문화 재개발합니다라고 나오는데 2011년도 10월이죠. 좀 전에 교재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0년
7월 5일자에 현대건설과 코레일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2011년 12월 달에 협상 완료했다고 하죠. 서해안 복선 전철이 대곡에서 소사까지 내려가는 노선입니다. 제가 노선역마다 이름을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대곡은 고양시에 있죠. 그리고 소사는 부천에 있죠. 소사 바로 위에가 종합운동장역 일대입니다. 종합운동장역이죠. 저기 일대를 2011년 10월 18일 날 개발해야지라고 행정계획이 나왔습니다. 왜 저때 행정계획이 나왔겠어요? 목이 뭐야? 저 동네 종합운동장역이 7호선 하나밖에 지나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쉬운 말로 그린벨트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역세권 그린벨트였죠. 그런데 서해안 복선 전철이 개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블 역세권 그린벨트가 되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지자체에서도 더블 역세권 그린벨트를 만들어 놓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 우리는 그린벨트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땅 농사짓기 엄청 좋네. 더블 역세권이 되니까 우리가 고양시에 살아도 서해안 복선 전철 타고 내려와서 농사 지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왜 우리 땅은 개발시켜주지 않느냐? 그런 민원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후자 쪽이겠죠. 지자체에서도 더블 역세권 그린벨트가 되니까 아이고야 이제 개발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때부터 땅 사라고요? 아니요. 관심을 두시라고요. 이때 낚싯대를 담그라고요. 이때 낚싯대를 담그고 살까 말까 그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3년 되니까 부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추진하겠다 나왔는데요. 2017년도에 그때 저무렵에 본격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뉴스를 잘 읽어보면 LH랑 부천시가 협약을 맺는 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도 어떻습니까? 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LH라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업 시행자와 그리고 부천시 가로 열고 닫고 행정계획이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게요. 부천시 행정계획이죠. 그리고 플러스 LH 가로 열고 닫고 사업 시행자가 만났습니다. 개발 조건 성립하죠. 이제 그 둘이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무렵부터 저래 되면 이제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 저 동네가 그린벨트니까 그린벨트 지정한 사람한테 가서 풀어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낮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 오락 좀 하게 해줘 이러면 제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자식아 엄마한테 가서 허락받아야지 이러잖아요. 엄마가 오락하지 마라고 했는데 아들이 저한테 와서 허락받으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부천시가 한 게 아니죠. 그죠? 부천시보다는 위에 기관이겠죠. 맞습니다. 국토부입니다. 그러면 부천시가 사업 시행자인 LH를 만나서 한 번만 더 행정계획인 부천시가 사업 시행자인 LH를 만나서 그다음 뭐라 그래요? 국토부에다가 우리 요거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좀 해주세요. 우리 요거 더블 역세권 신도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한 거죠. 이거는 의미가 있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파주 페라리 월드에 행정안전부가 파주시 승인한 거는 사업 시행자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행정안전부 승인 받는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이 행정계획과 사업 시행자가 만나서 국토부에게 개발 제한구 해제 좀 해주세요. 의미가 있죠. 지금 이 동네 땅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땅을 사러 갔었는데요. 저도 사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때는 사지 못했다는 좀 재밌는 사정이 있는데 강의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무렵에 저는 저 지역을 굉장히 추천했고 답사를 갔었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저 지역에 이제 부천 역세권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비대위원장님을 만나서 그 비대위원장님의 그 참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첫눈에 봐도 이 가발티가 확실히 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분 뵙고 제가 이제 머리 조아리면서 매물 한 개만 주십시오 해서 매물을 받았는데 어쨌든 좀 재밌는 사연 때문에 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물건은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 뒤에 이제 저 지역은 굉장히 많은 지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마지막 페이지에서 오늘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된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제 설명을 듣고 제 강의를 듣고 그러면 역개통 예정지에 그러면 철도 보상하고 착공할 때쯤 되면 그때쯤 가서 그 주변에 농지 사면 되지 않을까, 또는 행정계획으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발표를 하면 땅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평역
그 카카오맵에 검색해서 로드뷰 한번 보십시오. 가평역 주변에 역세권이 뭐였어요? 예, 역세권 풀밭이에요. 그 동네는 자 가평군이죠. 거기 가평군에서는 거기를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행정 계획은 있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평 역세권 개발 사업 하면 거기 아파트 사러 가시겠어요?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 한다. 아파트 비싸도 여러분 거긴 사시겠어요? 당연히 수서는 사겠죠. 가평은 안 사겠죠. 맞나요? 역세권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LH나 경기도시개발공사나 가평도시개발공사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공공사업 시행자가 나와서 수용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내가 할게 민간 사업자가 손을 들고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야 우리가 할게 행정계획만 좀 받쳐줘. 땅 주인들의 토지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야 동의 충족시켜서 우리 개발 사업하게 조합 설립 승인해줘. 이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평역은 역세권 개발 사업해도 사업성이 나올 것 같지가 않죠. 그죠? 그럼 자 조건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역세권 농지를 산다. 사업성이 있는 데를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역 앞에 농지라고 막 사면 큰일 납니다. 사놓고 나서 역 개통했는데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안 되면 팔고 싶어도 정말 팔기 힘들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안중역과 매화역 같은 곳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중역은 그 당시에 이제 평택시장의 어떤 그 공약집 중에도 뭐 몇만 평을 개발하겠다라고 했는데 평택시 안중이 역세권 개발 사업하기가 만만치가 않죠. 저 동네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천 종합운동장역에 지나가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안중역을 지나가는데 그 주변에는 택지 개발을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공 형태로 다시 한번 경기도시공사나 평택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서 개발 사업을 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 조합들이 땅 주인들이 우리가 할게 해라고 하면서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건요. 그건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간은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매화역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매화역은 신안산선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서해안 복선 전철은 공사는 현대산업개발 이런 데서 하지만 BTL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일반 철도예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국가 예산으로 재정 방식으로 하는 철도입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은요. 민간의 BTORS라고 하는 방식인데 민간이 철도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화역을 뚫어라라고 한다면 매화역 이용할 사람이 많아야 될 건데 그죠? 그런데 매화역 주변에는 이용할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 단계에서 매화역은 없어요. 매화역은 그래서 개통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통하지 않는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장래에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화역 예정지는 있습니다만은 저기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려면 여러 가지 그 관문을 뛰어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철도 사업 시행자가 민간이기 때문에 그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쪽에서 역사를 만들 비용을 부담해 줘야 됩니다. 800억에서 1000억 가까이 듭니다. 그 보면은 뭐 수도원인가 하는 게 있는데 그 주변으로 나중에 매화역이 개통한다면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나중에 매화역이 개통하면 역세권 수도원이 됩니다. 그러나 아주 먼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 역세권 개발 사업할 재원이 누가 될 거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경기도 광주에 가면 광주 역세권 개발 사업 2단계 사업지 진행 사항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왜 거기는 잘 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경기도 광주 판교 집값이 굉장히 비싸죠. 판교 집값이 굉장히 비싸니까 광주가 조그맣게 역세권 개발 사업을 농지에다 했어요. 했는데 엄마 이거 잘 되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광주시장이다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전에는 경기도 광주에 역 자체가 없었으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해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범위를 크게 잡지 않고 조그맣게 잡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작게 잡고 역세권 개발 사업을 했는데 판교 아파트가 엄청 뜨면서 광주까지 덩달아 떴죠. 그죠? 경강선 노선이 판교, 임해,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의 삼동, 그다음에 광주, 그다음에 초월인가요? 초월, 곤지암, 그다음 신돈 이렇게 넘어가죠. 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을 조그맣게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좀 더 해야 되겠네. 그래서 2단계 개발 사업을 하죠. 그래서 2단계 개발 사업 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도를 두고 역세권 개발 사업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토지 투자에서요 장기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 키워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2단계 개발 사업지도 가보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한번 뒤로 돌아가 볼까요? 부천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개발 사업 이 동네도 제가 알고 있기로 개발 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을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전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다시 한번요. 자, 여기 공공으로 계획 개발을 해야 되는데 땅 주인 여러분들 민간들 땅 개발하지 말고 집 짓지 말고 좀 기다려 주세요.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요. 혹시 연기하게 되면 2년 동안요. 합의 5년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이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리고 그 동네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면 타당성이 있겠다라고 한다면 3년 내에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굉장히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가평역, 안중역, 매화역, 광주역 세권까지 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이해관계 없이 이야기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플로우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철도 착공 및 보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구상을 한다는 거죠. 민간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동의서 진구해서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공공수용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같은 데서 수용을 하고 우리는 보상금을 받고 그리고 일정한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전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게 보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게 부발역 인근의 도시개발 사업 동의서 진구 안내서입니다. 이게 경매로 2018 타경 6728 사건 낙찰 사례인데요. 수강생 낙찰 사례고 이 물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아이고야, 저 다 써놨네요. 암이 이지구라 써버렸구나. 예, 어쨌든 저 지역은 저런 식으로 우리 땅 주인들을 동의서 받겠습니다. 동의서 좀 해주십시오. 민간 형태로 도시개발 사업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왔죠. 그래서 매각을 해도 되고 동의를 해줘도 되고 그래서 그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하나 오는 게 있겠죠. 여기 부발역 남쪽이고요. 아미 1지구라는 도시개발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이죠. 자, 이런 거 사례 한 개 더 보도록 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은 시간 얼마나 되죠? 10분이요. 예. 자, 역세권 개발 뉴스 해석하는 법 수용 방식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북 경제 신도시 예상구역으로 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2018년 4월에 이 동네를 용인의 판교 같은 경제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자, 이때 한번 더 볼까요? 저때 2018년 4월 달에 뉴스가 나오기를 이 동네는 공공개발하겠다, 뭐 경기도시공사가 하겠다 이런 말은 전혀 없고요. 그냥 저 동네를 구성역 있고 그다음에 북쪽으로 하면 신분당 연장인 수지구청역이 있죠. 그리고 저 동네 구성역 왼쪽으로 철도가 하나 더 지나가는데 저 자리가 GTX A 노선 자리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저렇게 여기 3개나 노선이 지나가는 저런 동네가 허벌판 농지로 남아있기는 아깝죠. 언젠가는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겠죠. 아니면 땅 주인들이 조합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도 하겠죠. 그죠? 그럴 지역인데 언제 살 거냐? 저는 저 나름대로 저 지역을 엄청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저 동네에 개발 구체적인 뉴스가 나올 것인가 째려본 지가 2018년 기준으로 하면요. 무려 8년째쯤 될 때입니다. 그래서 막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하자면 낚싯대를 담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2018년 4월 10일자 뉴스에 용인시에서 여기 개발하겠다 하면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을 했죠. 자, 질문이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까? 좀 전에 보셨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간다면 수용 사업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다면 초기에 산다면 내가 보상금보다 싸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땅이 일정 면적 이상이고 그다음에 땅의 소유한 시점이 뭐 지정하기 1년 이전이다 또는 지정 전이다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추가적인 옵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옵션이 뭐 있는지는 이 시간에는 이야기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면 내가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되어 보는 거죠. 내가 경기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면 저 주변의 아파트 값을 보고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 했을 때 타당성이 있을까? 저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저 2018년 4월 달에 집값도 붕붕 날아다니고 있었고 수지구청역 주변의 집값 굉장히 비싸고 저 지역의 서쪽에 있는 광교죠. 광교 집값 굉장히 비쌀 때였거든요. 그런데 GTX A 노선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업성 충분하다고 보았죠. 만약에 경기도시공사 같은 또는 용인도시공사 같은 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럼 땅 주인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 이익을 땅 주인이 가져가는 형태의 민간 도시개발 사업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경매가 하나 나오거나 일반 매매가 나오거나 했을 때 감정가 예상 보상가보다 굉장히 낮게 투자를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뉴스를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정도의 단계를 예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집중적으로 답사를 갖죠. 그리고 지금 뉴스 보면요, 2020년 7월 1일자 뉴스입니다. 용인시는 어쩌고 하는데요. 여기 도시개발구역으로 내년에 지정하는 건가요? 내년쯤에 지정을 하고 저 조감도처럼 저렇게 개발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발은 사업 시행자는 제가 알고 있기로 용인도시공사하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역에 비대위까지 갔다 왔었습니다.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장님이 저한테 영입 제안을 했었죠. 저한테 어떤 영입 제안을 했었느냐? 비대위 활동을 같이 하자.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러더라고요. 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 활동을 같이 하자면은 뭐겠어요? 낙찰 사례가 있는 거죠. 이 아래쪽에 보면 2018 타경 25433 사건인데 저는 아니고 우리 회원님의 낙찰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히 제가 추천한 거고 같이 조사를 하고 낙찰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매매로도 굉장히 급매를 산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 굉장히 좋거든요. 보십시오. 2019년에 샀습니다. 2018 타경 25433 경매 사건은요. 2019년도에 낙찰받았는데 이제 1년 좀 지났죠. 그리고 저 무렵에 일반 매매로 산 것도 있습니다. 종교 부지를 샀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일정 면적 이상이면 옵션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땅은 일정 면적이 아니라 아주 큰 면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분필을 해서 옵션이 4개가 나오게 만들어서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때 계획했던 대로 진행이 착착 잘 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입한 땅은 종교용지입니다. 지목이 종인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보상가를 좀 더 많이 받고 싶다면 종교용지로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다면 머리를 밀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들이 정말 머리를 싹싹 밀어서 종교용지로 인정을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은 보상이 나올 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에 대해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저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딱 하나 골라내서 이야기해보라라고 한다면 저는 뉴스 사업 시행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에 땅 사서 뜻하지 않게 투자가 길어지신 분들 보면요. 뉴스가 나왔을 때 남보다 먼저 사야지라는 생각으로 땅을 사요. 아닙니다. 주변에 공법 전문가들, 이론 전문가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도 땅 살 때 뉴스가 나오고 남보다 먼저 사야지, 남이 알기 전에 알려지기 전에 사야지라고 하면서 땅을 사는데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 대가가 굉장히 혹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사업 시행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투자를 잘하고 싶다. 반드시 사업 시행자를 기억해 두십시오. 사업 시행자가 나온 다음에 투자를 하여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례가 있고 더 많은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많은 질문 주실 분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에 좀 더 충실히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잠시 대표님 모시고 질문 좀 몇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강연 듣고 보니까 앞으로 좀 개발 계획에 관한 기사를 쓸 때 좀 더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 아무래도 토지 투자가 예. 거래 가격이 공개되는 뭐 아파트나 건물과는 달라서 적정 가격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내가 사려는 토지의 적정 가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적정 가격이다 쉽죠. 네. 그러니까 토지 투자가 잘 안 되는 분들 보면 어느 지역에 호재가 있고 이 지역이 유망하다 그거 다 알아요. 근데 왜 투자를 못하냐? 정말 좋은 질문이거든요. 적정 가격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땅값이 호재가 있다. 그럼 작년하고 올해가 똑같다. 그러면 안 오르네 안 산단 말이에요. 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작년 금액에 살려고 하거든요. 그때 사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데 섣부른 분들이 그러니까 사놔라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그 호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땅 투자는 어떤 게임이냐면요. 호재가 이 땅이 이 호재를 만났을 때 3년 뒤에 어떻게 바뀔 거냐 그걸 보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기다리는 이 호재랑 이 땅이 만났을 때 3년 뒤에 어찌 될 건가? 그럼 그 뒤에 있는 3년이 지난 땅을 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수업 때 사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지역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 그 옆에 농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 사업지가 있고 그 역세권 개발 사업지에 들어가지 않은 농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근데 그 땅이 이제 평당 얼마 할 때부터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땅이 있는데 그 왜 그렇게 왜 이야기를 했느냐? 그 땅이 그 허벌판 농지가 지금 이제 어느 역이 하나 개통하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한 번 더 지나면요. KTX가 또 하나 개통을 해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서 펜스를 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사서 3년 뒤쯤에 판다라고 한다면 철도 하나는 개통을 하고요. KTX는 착공했을 거고요. 그리고 역세권 개발 사업지는 착공해서 펜스를 쳤을 겁니다. 그럼 그 옆에 땅이 어떤 생각이 드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어떤 땅이 드냐? 다음에 우리 차례에 이런 느낌 확 올라오죠. 그래서 내가 사자고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땅이 지금 올랐냐? 많이 올랐죠. 근데 저는 그럼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 유사한 데가 얼마나 많아요. 유사한 데 되게 많은데 그런 데 가보면 개발 제한 다시 한번 개발 제한 구역이지만 개별 공시지가 대비 몇 배 정도의 거래가 되더라. 그럼 이 땅도 그 정도 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얼마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정도까지 갈 건데 요 금액까지는 매입을 하더라도 요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했는데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한 금액을 넘어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되게 좋고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땅을 여러 개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어려워하는 물건 중에 유형 중에 하나가 국도지방도변의 땅을 볼 때 이 금액이 적정한가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지역의 유사한 땅을 보다 보면 얘가 저평가되어 있구나. 우리는 땅에 관심 가진 지역을 보면 거의 다 호재가 실현되기보다는 호재가 중일 때 뭐 실현 중이거나 뭔가 진행 중일 때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러면 실현이 됐는데 진행 중인데 여러 군데 비교하다 보면 이 금액은 아직 낮구나 하는 것을 카피할 수가 있죠. 결국은 공부를 많이 해야지 좋은 적정 가격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공부가 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비교를 많이 이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개발 계획이라는 게 결국은 수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땅이 수용이 되면은 좋은 가격에 수용이 된다는 거가 이제 아니죠. 아닌가요? 수용이 되는 형태도 있고 네. 민간으로 땅 지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개발을 하는 형태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수용이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오히려 이게 수용이 돼서 적정 가격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덜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뭐 수용 사업을 한다. 저도 하나 있어요. 저라고 하면 신이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는 경매로 낙찰 받고 그래서 이제 낙찰 받고 나서 그날 제가 되게 높게 받았구나. 보상가보다 높게 받았던 거 알고 예. 어떻게 하셨나요?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살아나는데 살아나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상 보상가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 아까 좀 전에 했던 그 용인 플랫폼 시티 마북 경제 신도시로 이야기하자면 초창기 때는 경매로 이야기하자면 감정가가 좀 싸요. 일반 매매가도 돈이 급한 사람 싸요. 근데 그때는 역세권 개발 사업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투자자는 여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사업성이 충분하구나 하는 걸 알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너무 알찬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강연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예, 네. 고맙습니다.